안녕하세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금수에게 벌을 내린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적힌 욕심이란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욕심이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순리대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탐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불순한 행동을 기분대로 저질러버린 인간, 그 인간이 바로 제 전남편이랍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멀쩡한 가족을 내팽개친 금수 말이죠. 저는 최근 전해 들은 그놈의 황당한 최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듣고 지레 겁이라도 먹어 제2, 제3의 금수가 세상에 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할아버지 때문에 지어온 농사일을 이어받아 두 오빠, 언니, 그리고 막내인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서울의 한 회사에 취직을 했고 소개팅으로 자영업을 하던 2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상한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서로 벌이도 비슷, 집안도 평범하게 비슷했기에 우린 양가의 지원을 각각 3천만 원과 둘이 모은 돈을 합해 서울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10분, 남편의 형인 시숙님네 집에선 걸어서 5분밖에 걸리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일부러 시댁 식구들 집에서 가까운 곳에 구하려던 건 아닌데 금액에 맞춰 마음에 드는 집을 찾다 보니 모두 한 동네가 되어버린 거죠. 시댁 식구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혼인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제가 시댁에 가면 일을 시키긴커녕 백년 손님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시숙님의 아내인 형님이었어요. 유쾌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분이었거든요. 반면 시아버지와 시숙님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들이었어요. 주방일도 집안일도 자주 돕던 제 남편과 다르게 시숙님은 시댁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시아버지와 완전 판박이었죠. 제가 막 결혼했을 때 임신 막달의 몸으로 주방일을 하시던 형님을 보고서도 도와주겠단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었으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는 남자가 주방 드나들면 사내 구실 못한다며 저와 형님을 돕던 남편에게 호통을 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는데 오히려 형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 아니면 우리 남편 누가 받아줬겠어요. 사람 하나 구제해준다는 심정으로 제가 열심히 데리고 살아야죠. 뭐든 유쾌하게 넘기는 형님이 참 좋았어요. 집도 넘어지면 코박을 거리에 있었기에 저는 형님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출산한 형님과 자기 손으로 밥 차려 먹을 줄 모르던 시숙님 먹을 반찬까지 자주 해다주고 형님 몸조리와 육아도 제 일처럼 도왔죠. 형님 또한 결혼 2년, 4년 뒤 두 아들을 낳고 얼마 안 돼 복직한 저와 초보 아빠인 남편을 물심양면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친자매처럼 지내던 형님이 우리 큰애 나이 7살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제가 누구보다 먼저 형님 간병을 자처했던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매일같이 형님의 병원을 들렸어요. 주말엔 하루 종일 형님의 병원에 붙어있기도 했죠. 동서, 그동안 내 간병도 모자라 우리 신랑 밥도 챙겨주고 우리 규빈이까지 동서 집에서 돌봐줘서 너무 고마워. 동서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 고맙긴요. 얼른 형님은 낫기만 하세요. 전 그거면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나저나 저보다 아주버님이 걱정이에요. 요즘 밥도 통 못 드시고 병원에서 뵐 때마다 울어서 눈은 맨날 벌개져 있으시잖아요. 병원 못 오시는 날엔 엄마 대신 아빠라도 옆에 있어줘야 한다면서 규빈이 챙기느라 바쁘시고요. 솔직히 저 아주버님이 그렇게 가정적이고 특히 형님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미처 몰랐어요. 그러게 예전엔 그렇게 잘 좀 해달라고
집안일도 육아도 같이 하자고 잔소리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내가 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서야 내 소중함을 알았나 봐. 형님의 마지막 순간은 오직 그날 옆에서 밤을 지새우던 시숙님밖에 보지 못했어요. 형님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은 저와 남편이 조카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형님은 잠든 듯 영원히 눈을 감은 뒤였죠. 눈물 범벅이 된 채 형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 시숙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멀쩡했다가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마지막 고통의 순간이 길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재수 씨한테 고마웠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생전에 좀 더 잘해줄 걸. 음식 배워서 맛있는 것도 좀 해주고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닐 거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저같이 별로인 놈을 남편으로 만나 너무 재미없는 삶을 살다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친자매처럼 지내주고 매일같이 간병도 해준 재수 씨 덕분에 우리 아내 마지막까지 참 많이 웃고 즐거워하다 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시숙님의 가슴 절절한 늦은 후에 눈물을 본물 터지듯 흘려내렸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말하길 무뚝뚝한 시숙님이 가족 중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걸 그때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린 한동안 큰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스쳐가며 시숙님은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조카에게 엄마 몫까지 다 해주겠다며 열심히 음식 만드는 연습도 하시고 원래 하시던 조명가게 장사에 집안일에 조카 돌보기까지 만능형 싱글 대디가 되어 가시더라고요. 한편 저희 집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간 불안하던 남편의 가게가 형님이 돌아가신 지 1년 뒤쯤 결국 문을 닫고 말았거든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받은 대출비만 수천만 원을 남긴 채 말입니다. 결국 우린 힘들게 돈을 모아 샀던 집을 되팔아야 할 지경에 놓였어요. 이제 고작 산 지 1년 된 집을 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지더군요. 하지만 가뜩이나 원래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많이 꼈는데 추가 대출까지 받았다 보니 제 외벌이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희 숨통을 제일 먼저 틔워준 사람이 바로 제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갑자기 제게 3천만 원을 보냈다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3천? 엄마랑 아빠가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네 아빠랑 나도 늙어서 요샌 그 넓은 땅덩이에 죄다 농사 짓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얼마 전에 땅 좀 팔았어. 거기다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 좀 보탰다. 너희 그 집 힘들게 샀잖아. 이 돈으로 다는 못해도 급한 돈이라도 막아. 저는 엄마에게 꼭 돈을 갚겠다고 말하며 애처럼 울어버렸습니다. 분명 부모님도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살림이 넉넉지 않으셨을 텐데 무리해서 도와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숨통을 틔워준 사람은 바로 시숙님이었어요. 시숙님은 저희 집에 찾아와 한동안 자괴감에 빠져 술에 쩔어있던 제 남편을 보고 이렇게 제안해 주셨거든요. 젊은 놈이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이게 무슨 추태냐? 잔말 말고 너 내일부터 당장 우리 가게 출근해서 일해. 내가 한동안 일 가르쳐 줄 테니까 2호점은 네가 맡아서 운영해. 그리고 2호점 매출은 네가 다 가져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숙님은 당시 대형 조명 가게를 2개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1호점만큼은 아니어도 두 번째로 낸 2호점도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 2호점을 동생이란 이유만으로 맡긴다니 참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너도 넌데 당장 빚더미 앉은 재수 씨랑 내 조카들이 안타까워서 그래. 대신 너 매출 떨어지면 알지? 열심히 해. 재수 씨 저 갈게요. 몇 달째 저렇게 한심한 제 동생 안 버리고 거두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시숙님의 도움으로 우린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벌이가 오히려 전보다 좋아졌기에
대출금도 빠른 속도로 갚아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조명 가게를 맡은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이전 시숙처럼 집안일엔 거의 손도 안 대려고 했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애들과 잘 놀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아, 피곤해 여보. 나 물 좀. 당신이 떠다 먹어. 나 지금 저녁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나도 일하고 와서 힘들어. 아내가 돼서 남편 물도 한 잔 못 떠줘?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 가장의 위험이 아주 땅에 떨어졌구만. 시댁 남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이 바로 남편의 본 모습이었던 겁니다. 명절이든 가족 모임 때든 소파에 배를 보이고 드러누워 있는 남편을 보고 시누이가 제게 한 말을 듣고서야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좀 변했나 했더니 사람 본성 어디 안 가지. 애들 아빠가 원래 저랬다고요? 네, 새언니. 원래 우리 큰오빠보다 더한 인간이 작은오빠였어요. 그래도 결혼하고부턴 엄마도 새언니도 잘 도와주길래 결혼 잘했구나 싶었는데 보고 배운 게 아빠다 보니 결국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오히려 요즘엔 큰오빠가 주방에도 더 많이 들어오고 명절 때도 쉬지 않고 일하던데 완전 둘이 바뀌어버렸어요. 뭔가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미 애를 둘이나 낳고 부부로 산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남들도 다 이렇게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며 진득한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3년 뒤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거의 다 갚아나갔던 해 여름날이었어요. 어느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에 저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건 바로 친정아빠의 전화였죠. 혜나야, 너 얼른 여기 병원으로 좀 내려와야겠다. 네 엄마가 땡볕에서 일하다가 그만 쓰러졌어. 병원에선 열사병이라더구나. 한번 심정지까지 와서 이대로 또 못 깨어나면 큰일 날지도 모른대. 네 오빠들이랑 언니도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통화했던 엄마가 위독하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무더위에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고령층 어르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70세였던 저희 엄마가 딱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정신없이 우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지금 쓰러져서 위독하시대. 친정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다셔. 나 애들도 데리고 갈 거니까 당신도 가게 문 닫고 얼른 집으로 와. 같이 가게. 장모님이? 근데 어쩌지? 나 오늘 새로 오픈하는 매장에 직접 조명 달아주러 출장 가는데 그쪽에서 날짜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해서 도저히 뺄 수가 없네. 우선 내려가서 당신이 나한테 연락 좀 해줘. 서운했지만 고객도 고객만의 사정이 있을 테니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애들만 데리고 친정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정말 엄마의 마지막이면 그렇게 예뻐하셨던 저희 애들을 마지막 가시는 길에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생명의 고비를 넘기셨더군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언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언니, 난 진짜 우리 엄마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나 너무 무서웠어. 고비 넘겼다니까 안심해. 나랑 오빠들도 진짜 가슴 크게 쓸어내렸어. 그곳엔 조카들과 새언니들, 형부까지 전부 와 있더군요. 제 남편만 오지 않았던 거죠. 친정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우리 남매는 조카들을 새언니들 형부를 통해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저만 남편이 없어 애들을 돌려보내지 못했죠. 너희들도 어서 가. 너희들 엄마 상태는 내가 전화로 얘기해 줄 테니까. 아니에요, 아빠. 고비 넘겼어도 엄마 무사히 퇴원하시는 건 보고 갈래요. 우리 다 회사에 휴가 내고 왔어요. 우리 애들 학교에도 말해놨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저야 하룻밤새 경황이 없어 남편을 깜빡 잊었다지만
적어도 남편이 먼저 제게 전화해서 엄마에 대해 물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하루 사이 문자 한 통도 제게 남기지 않았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거니 남편은 별 성의도 없는 핑계를 댔습니다. 목숨엔 지장 없으시다고? 그럴 줄 알았어. 열사병 걸린다고 사람 다 안 죽어. 그래도 진짜 천만다행이네. 안 죽긴 우리 엄마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바로 신고 안 하셨으면 진짜 큰일 나셨을지도 몰라. 근데 당신 어젠 우리 엄마 무사하신 거 알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미안해. 어제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 피곤해서 잠들었어. 당신한테 전화해야지 하다가 씻지도 못하고 골아 떨어졌어. 진짜야. 아무튼 무사하신 거면 나 우선 안 내려가도 되는 거지? 잡힌 출장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어서 그래. 당신 언제쯤 와? 내 밤은 더 자고 갈 거야. 회사 휴가 그때까지 써놔서. 그래도 당신 한 번은 내려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평소에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건 사이를 떠나서 가족된 도리가 아니지. 너 괜한 트집 잡지 마. 장모님 의식 돌아오면 전화드리면 되잖아. 주말에도 일하는 남편 좀 안쓰러워나 해봐라. 끊어. 나 출장 가야 돼. 어쩜 이렇게 사람을 못 챙기나 싶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필 자판기 음료를 뽑으러 나오신 친정아빠가 다 듣고 계셨더군요. 아빠는 화가 난 표정으로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연이어 하신 말씀에 저는 남편에 대한 화가 더더욱 치솟고 말았네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전서방 목소리가 나한테까지 쩌렁쩌렁 다 들리는구나. 전서방한테 참 서운하네. 예전에 돈 빌려달라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눈물 짜낼 땐 언제고 이제 살만하니까 장모가 아프든 말든 코빼기도 안 비춘다 이거야?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뇨? 그럼 예전에 저한테 돈 빌려주셨던 게 애들 아빠가 두 분께 부탁해서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네가 말도 자세히 안 해줬는데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얼만지 어떻게 알았겠어? 사돈댁에서 도와줄 형편도 안 된다고 집만 지키게 해달라고 빌길래 우리가 좀 무리해서 그 돈 해줬던 거다. 물론 크게 받을 생각도 없었고 네가 조금씩 갚고 있긴 하다만 그 뒤로 어떻게 감사하다고 술 한 병을 사다 줄 줄은 몰라. 명절에도 피곤하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잠만 퍼질러 자고. 아니 다른 건 다 고사하고 이럴 때 늦은 시간이라도 한번 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에휴 내가 늙어서 주책인 건지 요즘 사람들이 매정한 건지 원.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 아닙니까? 저는 서울에 올라가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남편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어요. 이후 엄마는 무사히 정신을 차렸고 비교적 빠르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덕분에 퇴원 또한 예상보다 빨리 하셨죠. 그렇게 우리 남매는 엄마를 친정집으로 모셔다 드린 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에게 말한 것보다 하루가 빠른 나흘 만의 귀가였습니다. 그 하루 차이가 제 인생을 구할 기회가 될 줄은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시어머니께선 제게 전화해 한 번 더 친정엄마의 안부를 물어주시더군요. 괜찮으시다니 다행이구나. 지금 네 시숙도 규빈이랑 우리 집으로 밥 먹으러 오고 있는데 어멈 너도 애들 데리고 밥 먹고 갈래? 집에 가서 먹으려면 피곤하지 않니? 아니요.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고 집에 가려고요. 며칠간 집을 못 갔더니 피곤하네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니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확 찌르더라고요. 현관엔 딱 봐도 제 것이 아닌 파란색 구두가 놓여 있었죠. 그리고 전 소리를 듣고 나온 남편과 화장을 떡칠한 웬 여자 하나를 보고 그 자리에 굳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술이 잔뜩 취했는지 저를 보고 당황도 않고 혀가 꼬인 발음으로 아주 경악할 만한 말을 내뱉었어요. 어? 당신 내일 온다며? 아, 이거 참 곤란하게 됐구만. 오빠 와이프야? 뒤엔 오빠 애들?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터놓고 말해야지. 여보 인사해. 여긴 내 처.
우리 귀염둥이 한숙이야. 아이, 난 몰라. 그걸 이렇게 대놓고 말해도 돼? 이게 무슨 돌반지 잉어엿 바꿔먹는 소리랍니까? 상황이 단단히 잘못됨을 느낀 전 현관과 거실 사이에 중문을 닫고 충격받은 표정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댁 어딘지 알지?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곳 거기로 가 있어. 거기에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규빈이 형도 있대. 나중에 엄마가 다 설명해 줄게. 그렇게 애들을 돌려보낸 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꼴을 보니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두 연놈은 소고기에 소주로 술판을 벌려놨더군요. 저는 찬물을 한 잔 떠다 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 놈은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지첩이라는 여자를 품에 끼고 실실 웃으며 제 앞에 앉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천천히 그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애들은 어디 갔어? 어머님 아버님 댁 보냈어. 그럼 애들한테 지금 이 꼴을 바로 보이리? 내가 무슨 상황인지부터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언젠가 알게 될 거 유나는. 근데 당신 뺨 때리고 물 뿌리고 안 해? 왜 난리를 안 쳐? 내가 버젓이 당신 없는 집에 여자 데리고 와서 술판을 벌였는데 화낸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당신 이 여자랑 바람 피운다고? 첩이라며? 뭐 내가 첩으로 인정이라도 해줘? 인정? 이야, 당신 다시 봤다. 이렇게 마음이 넓은 여자였어? 그럼 나야 땡큐지. 안 그래도 당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사실 우리 한숙이가 임신을 했어. 어제 같이 산부인과 갔다가 임신 7주인 걸 알게 돼서 지금 파티 중이었다니까. 내 새끼를 뵀다니까 너무 기쁜데 앞으로 한숙이랑 같이 내 새끼를 숨겨서 키워야 하나, 아님 눈물을 머금고 당신을 정리하고 우리 한숙이를 집으로 들여야 하나, 내가 고민이 참 많았어. 근데 본처인 당신이 우리 한숙이 두 번째 부인으로 인정만 해주면 집안이 다 평화로워지는 거지. 안 그래?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살살 구슬려서 우선 상황 파악부터 할 생각이었는데 대뜸 임신이라니요. 그것도 저 몰래 그 여자를 만나면서 애를 키울지 아니면 조강지처인 저와 우리 애들을 버리고 저 여자와 애를 택할지를 고민했다니. 애초에 절대 저 불려시 같은 상간녀와 헤어질 생각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하지만 다가올 통쾌한 복수를 생각하며 저는 애써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임신했다고? 그래, 이렇게 된 거 뭐든 궁금하니까 드러나 보자. 둘이 잘 어울리는데 언제부터 만났어? 우리가 좀 잘 어울리긴 하지. 당신 6개월 전에 교통사고 나서 한 달쯤 입원했잖아. 바로 그 직전에 손님으로 만났어. 우리 한숙이가 분위기 전환 겸 집 조명을 바꾼다고 내 조명 가게를 몇 번 들렸거든. 그때 운명의 스파크가 파바박 튄 거지. 사실 그전까진 서로 조심스러웠는데 당신 입원했을 때 당신 눈치 안 보고 자주 만나게 되면서 사이가 깊어졌어. 어떻게 보면 당신이 우리를 이어준 큐피트나 다름없었다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사이좋게 잘 지내봐. 아니, 이참에 그냥 다 같이 살까? 내가 한숙이 좀 더 넓은 오피스텔로 이사시켜줬는데 거기 월세 따로 내기 아깝잖아. 그래도 돼요,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이 집 너무 넓고 좋네요. 저기 침대 2개인 애들 방 빼고 더블 침대 하나 들여서 제가 쓰면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하루는 형님 방, 하루는 제 방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저 정말 막장 드라마 속으로 빙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때인데 저런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나요? 게다가 제가 뼈마디가 부서져 병원 신세 질 동안 저 두 연놈은 외도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니 기가 차더라고요. 들은 것도 다 들었겠다. 저는 그놈에게 슬슬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취한 그놈은 처음엔 돌변한 제 기분을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꼴값 떤다, 꼴값을. 당신 사업 망하고 이 집 날아갈 뻔했을 때 우리 부모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3천만 원 빌려달라고 빌었다며? 근데
그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뭐? 바람난 여자 오피스텔 월세 구해줘? 그거 당신 화낼까봐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건데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어? 에이, 의리 없으시긴. 그래, 그랬지. 근데 어차피 장인 장모님 그 돈 받으실 생각 없으셨잖아. 갚지 말라고 해도 당신이 꾸역꾸역 갖고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아까웠는데. 나 봐. 그것보다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서 이렇게 내 자손도 하나 더 얻었잖아. 가치? 그리고 당신, 내가 그동안 친정 부모님께 감사해서 이것저것 사다 드리긴 했는데 당신이 직접 부탁한 거면 당신도 적어도 좋은 술 한 병은 직접 사들고 가서 감사하다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리 엄마가 위독하시다고 해도 병원에 얼굴 한 번 안 비쳐? 지금 내가 집에 왔는데도 우리 엄마 안부도 묻지도 않고. 당신 솔직히 말해봐. 출장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여자랑 있었던 거지? 그래, 있었다. 우리 한숙이가 요새 몸이 자꾸 안 좋다고 해서 붙어 있었지. 한숙이 집보다 훨씬 아늑한 우리 집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임신이라니까 완전 경사지 뭐야. 그리고 장모님 안 돌아가셨잖아. 왜 자꾸 그 얘기를 들먹여? 게다가 어차피 조금 있으면 오늘 내일 하실 노인네 황천길 좀 일찍 가면 또 뭐 어때서? 목숨 다한 늙은이보다 우리 젊고 푸릇한 한숙이 건강이 훨씬 중요하지. 아무튼 장모님 무사하니까 당신도 원래 말했던 날보다 하루나 더 빨리 돌아온 거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자, 당신 인상 풀고 한잔해. 우리 한숙이가 임신 중이라 술을 못해서 나 혼자 마시느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 우리의 새 가정을 위하여. 오빠 마누라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술을 안 마셨다던 상간녀는 그나마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더라고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있었죠. 때마침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 대신 그놈을 응징해줄 제가 기다리던 사람이 도착한 거죠.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남편놈에게 몰래 의자 위에 올려놨던 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현관문을 열러 갔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응징자의 모습을 본 남편의 두 눈은 휘어나올 듯 커다래졌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긴 누구야. 나 대신 너를 벌줄 사람이지. 이거 보여? 나 사실 여기 앉기 전부터 당신 형하고 통화 중이었어. 그리고 아까 애들 시댁으로 보낼 때 시댁에 있던 당신 형 여기로 얼른 보내라고 말해놨거든. 근데 이렇게 빨리 오신 거 보니까 애들 도착하기도 전에 휴대폰으로 당신이랑 나랑 하는 대화 듣고 먼저 시댁에서 달려오신 것 같네. 가족을 저버린 놈한텐 다른 가족이 직접 벌을 내려줘야 맞지 않겠어? 들어오세요, 아주버님. 전 내일 당장이라도 이혼 소송 걸 생각인데 그 전에 사람 새끼도 아닌 저 인간 응징 좀 해주세요. 형! 너 이 개자식 두 번째 부인이 어쩌고 저째?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어디서 집안 망신을 시켜? 그 사람은 바로 시숙님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자동 녹음 기능을 켜고 시숙님에게 전화를 걸어 시숙님이 받은 걸 확인한 뒤에야 식탁에 앉았어요. 시댁 식구 중 바로 달려올 수 있고 제 편이면서 힘으로 남편을 응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숙님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남편 바람의 증거도 잡고 힘으로 이기지 못할 남편에게 대리 응징도 내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떠올린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시숙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아파. 그럼 아프라고 이러지. 너 기분 좋으라고 이러겠냐? 뭐? 재수씨 어머니가 아프신 나흘 동안 저 여자 끼고 이 집에서 뒹굴었다고? 네가 사람 새끼냐? 거기다가 재수씨가 혼자 그렇게 아플 때도 저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어? 너 같은 놈은 매가약이야. 재수씨가 어떤 사람인데 너하고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 감히 이런 몰상식한 짓을 저질러? 애초에 등치도 밀리고 술까지 취한 남편은 저항 한번 못하고 바닥에 뒹굴며 비명만 질러댔습니다. 눈치를 보던 상간녀는 슬금슬금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저는 얼른 뒤따라가 상간녀의 구두를 냅다 낚아챘어요. 그 여자는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보며 발악하더군요. 치게? 쳐봐. 나 임산부야. 그리고 나 치면 당신 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저는 그 여자의 구두를 변기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마침 변기물이 노란 게 둘 중 누군가 볼일을 보고 물을 안 내린 것 같더라고요. 변기에 빠진 구두를 보자 그 여자는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걸 왜 저기다 던져 더럽게. 빨리 안 주워? 신고 가려고? 주워줘? 짜증나. 뭐 저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미친 여잔 너지. 멀쩡한 가정 있는 남자 꼬여내서 임신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본처가 살고 있는 집에 기어들어오고 싶다는 망언을 해? 내가 살다 너 같은 정신 나간 여잔 처음 봤다. 너 남의 가정 파탄내고 너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 뒤탈이 없는 거야. 두고 봐. 네가 내 인생 망가뜨린 것처럼 네 인생도 오물통에 처박힐 테니까. 여기 네 구두처럼. 저 또한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질린 표정을 하며 맨발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놀란 표정의 시부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군요. 들어오자마자 시아버지는 곤죽이 되어 있는 남편에게 달려갔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내버려 두고 저를 끌어안고 오열하셨어요. 네 새끼들한테 집에 웬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 듣고 달려왔다. 기철이도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뛰어나가는 걸 보고 뭔 사달이 나도 탄단이 난 걸 직감했지. 저놈이 바람 피운 거지? 몹쓸 자식 같으니라고. 사부인이 아프신데 집에서 딴개집애랑 술판을 벌이고 있어? 놀랐지 어머마.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얘 기철아, 저놈 좀 더 두들겨 패버려라. 그만해, 기철이 너도. 아이고, 희범아, 괜찮냐? 야 이놈아, 남자가 살다 보면 계집질 한번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네 동생을 이렇게 곤죽을 만들어 놔? 어멈 너도 왜 이까진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남자는 거리며 아들 편을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나지막이 말했죠. 저 인간 그 여자한테 방까지 얻어주고 월세도 내주고 있었대요. 그리고요 아버님, 그 여자 임신 7주 차래요. 아예 우리 애들 방은 좁은 방으로 옮기고 자기가 거기 들어와서 하면서 두 번째 아내 행세하겠다네요. 이 사람은 좋은 생각이래요. 엄청나죠? 뭐? 얘 기범아, 너 진짜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어? 그게요 아버지. 뭐라고? 이 썩을 놈이. 안 되겠다. 너 오늘 이 엄마 손에도 혼 좀 놔보자. 시어머니는 신고 오신 슬리퍼를 집어들고 남편을 마구 내려치셨어요. 이번에는 시아버지도 차마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힘에 부치셨는지 숨을 헐떡이던 시어머니는 마지막엔 그 슬리퍼 밑창으로 시아버지 뒤통수를 퍽 하고 가격하셨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시더군요. 뭐야? 난 왜 때려? 몰라서 무쏘? 뭐 남자가 계집질 한번 할 수도 있다고요? 이까진 일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어머한테 부모로서 싹싹 빌지 못할 망정 그게 무슨 헛소리요? 당신 그딴 생각으로 여태 나랑 산 거면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삽니다. 당장 이혼해요. 뭐? 여보 진정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내가 실어냈네. 평소에 오냐오냐 했더니 당신이 무슨 내 상전이라도 된 줄 알았소? 앞으로 남자는 어쩌고 하거나 내 앞에서 저 자식 편 들었다간 당신 국물도 못 얻어먹고 쫓겨날 줄 아쇼. 난 그 집 나가도 우리 언니네 동생들네 갈 데 많은데 자기 손으로 라면도 겨우 끓여 먹는 양반이 어디나 없이 살 수 있나 두고 볼 테니까. 시아버진 결국 입을 다물고 시어머니의 눈치만 보시더군요. 얼마 뒤 시부모님은
조카 저희 애들밖에 없는 시댁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시숙님은 망연자실한 저 대신 주방을 말끔히 치워주셨어요. 그리고는 맞던 자세 그대로 술 기운에 뻗어버린 남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그대로 하룻밤을 지새우시더라고요. 방에 들어가 주무시라고 해도 괜찮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삿짐 차를 부르시더니 남편이 깨기도 전에 남편의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얼굴이 피떡이 된 채로 잠에서 깬 남편은 시숙님에게 묻더군요. 형, 지금 뭐해? 저 아저씨들은 왜 내 옷들을 싸고 있어? 몹쓸놈, 재수씨는 너랑 당장 이혼하시겠단다. 그리고 너랑 그 여자 흔적이 남은 이 집도 꼴도 보기 싫으시대. 재수씨랑 둘이 있으면 넌 안 나가겠다고 버틸 게 뻔하니까 내가 직접 네 짐 다 싸서 내 집에 처박아 둘 거야. 그렇다고 내 집에서 너 재워줄 생각은 추워도 없으니까 짐 보낼 주소 문자로 남겨. 형, 이 집 대출금도 이제 거의 다 갚아가는데 나더러 어딜 가라고. 그 여자한테 얻어준 월세집이라도 들어가던가. 너 어차피 소송 걸리면 재수씨한테 분할해줘야 할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집이라도 안 팔면 뭐 배째라식으로 나오기라도 하려고? 어림없는 소리. 재수씨, 이 짐 다 빼면 제가 이놈 끌고 나갈 테니까 비밀번호도 바꾸고 얼른 집 내놓으세요. 재수씨 이사 갈 때까지 이놈이 찾아올지도 모르니 그동안은 제가 매일매일 들를게요. 감사해요, 아주머님. 아주 든든하네요. 이삿짐 차가 출발한 뒤 시숙님은 정말로 남편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나가시더군요. 그 뒤 남편은 한동안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정말 시숙님이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을 막아주어 아무런 변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엉엉 우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엄청나게 통쾌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날은 내가 너무 술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망발을 내뱉었나 봐. 여보, 나랑 정말 이혼할 거야? 나 그 여자한테 애 지우라고 할게. 어? 여보, 형이 나한테 조명 가게 앞으로 나오지도 말래. 나 같은 놈한테 10원짜리 하나 베풀어 줄 필요도 없대. 당신하고 이혼하면 난 애들도 집도 잃고 직장까지 잃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회사 들어가 아니면 또 사업을 시작해. 난 그때 한번 실패해봐서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만한 돈도 아이디어도 없고. 형, 아내 집사람이랑 같이 있지? 형, 그래도 내가 형 진짜 가족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해? 형도 옛날엔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형수만 부려먹는 나랑 아버지랑 똑같은 인간이었잖아. 형이 언제부터 그렇게 고결하게 살았다고 집사람 편을 들어. 제발 나 그 조명가게 다시 나가게 해줘. 넌 생명이 장난이냐? 기분 좋을 땐 나으라고 하고 네 사정 안 좋아지면 바로 지우라고 하게.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내 동생이 이렇게 한심한 놈인 줄 미처 몰랐다. 그래, 나 아내 위할 줄 모르는 놈이었어. 근데 막상 잃고 나보니까 아내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놈이었는지 깨달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 친언니처럼 대해줬던 재수씨라도 너랑 행복하게 살길 내가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 근데 이 착한 재수씨를 그렇게 지독하게 배신해? 넌 이 한몸 쾌락밖에 즐길 줄 모르는 짐승. 아니, 그 이하인 놈이야. 넌 재수씨 인생에서도 또 내 인생에서도 영원히 퇴출이야. 꺼져. 당신 들었지? 가족한테까지 버림받을 짓을 그러게 왜 저질렀어? 나 우리 엄마도 나도 우리 애들까지 다 저버리고 여자랑 놀아난 당신. 우리 엄마 목숨을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하찮게 여긴 당신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우리 애들 당신 때문에 며칠째 집에서 받지 않아도 될 충격을 계속 받고 있어. 우리 애들한테도 당신은 영원한 악몽으로 남을 거야. 당신 그 상간녀 집으로 짐 보내달라고 아주버님한테 주소 보냈다며? 거기로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법정에서 만나. 그리고 당신, 내가 당신 애벤 여자한테 한 말 똑같이 해줄게. 유흥에 눈 멀어서 가족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낸 죄가 언젠간 아주 달게 받게 될 거야. 당신 인생도 그 여자처럼 오물통으로 빠져버릴 거라고.
우리 애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리 꺼져.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공동명의였던 그 집을 빠르게 처분할 수 있었어요. 집을 팔 때 남편이 필요하긴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며 갑자기 순순히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새 주인과 계약까지 끝낸 날 갑자기 그놈이 저한테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소송 길게 끌 거 없어. 그 집 판 돈에서 반 놔줘. 그럼 내가 깔끔하게 양육권도 다 주고 협의 이혼해 줄 테니까 나 그 돈으로 한숙이랑 집 사서 이사 갈 거야. 뭐래니? 진짜 어이없어서. 그동안 당신이 사업 망하면서 말아먹은 돈, 그 여자한테 집 얻어주고 이거저거 사다 바치는데 든 돈, 아직 다 갚지도 못한 우리 친정 돈, 거기에 어차피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거니까 애들 키우는데 드는 돈에 당신은 유책 배우자이기까지 한데 그걸 반이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끝까지 소송해. 법이 알아서 판단해 줄 거야. 한숙이가 그 돈 못 받아오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라고 했단 말이야. 가게가 내 가게 아닌 거 알고 그날도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밤샜어. 가관이다 가관이야. 그게 뭐 내 알바니? 네가 좋다고 그런 여자 골라서 만난 거지. 난 법대로 할 거야. 간다. 참 한심한 놈 아닙니까? 그 뒤 저는 살던 곳보다 작은 빌라를 사서 아이들과 이사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엔 당당히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 애들 친권, 양육권을 빼앗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죠. 저는 집을 판 돈에서 일부를 그놈에게 돌려줘야 했지만 어차피 그놈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뜯어 크게 손해본 것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들 그리고 언니는 이혼 과정에서 멀리 살던 자식들 대신 저를 도와주고 지켜준 시숙님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큰오빠랑 시숙님은 제가 이사하던 날 도와주러 왔다가 서로 마주치기도 했는데 그때 술까지 사며 감사를 표하던 큰오빠에게 시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재수 씨한테 예전에 너무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재수 씨에게 상처를 준 놈이 하필 제 동생이란 놈이란 사실이 오히려 미안할 따름이네요. 그 뒤 약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난 현재 저는 가끔씩 시숙님과 조카 그리고 시부모님과 교류하며 아이들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애들끼리 워낙 친하기도 하고 끝까지 제 편을 들어준 시숙님과 시부모님께 굳이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을 이유도 없었거든요. 신우이는 작년에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그 뒤로 연락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신 이후 저희 부모님은 농사일을 그만두셨어요. 대신 땅을 정리할 돈으로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모임도 가지시며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즐거운 삶을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처럼 지금 두 분께선 누구보다 재미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찌나 놀러 다니느라 바쁘신지 우리 남매들이 찾아뵈려고 해도 통 집에 계신 날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혼을 하며 받은 위자료로 부모님께 빌렸던 돈 중 남은 금액을 전부 갚았습니다. 부모님은 됐다고 하셨지만 그놈의 흔적은 그렇게라도 단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전 남편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숙님은 물론이고 저희 시누이는 전 남편의 얘기를 듣고 치를 떨었다더라고요. 이혼 후 절 찾아왔던 시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사과를 했죠.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분하고 상처받았을지 정말 새언니한테 너무 죄송해요. 그런 놈은 더 이상 제 오빠도 아니에요. 새언니, 비록 우린 이렇게 남이 되지만 부디 우리 조카들이랑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셨죠? 시숙님에게 듣기로 전 남편은 결국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았다더군요. 손녀 보고 싶지 않냐며 시부모님께 연락을 해왔다는데 인간도 아닌 금수는 자식 취급할 생각 없다며 시어머니는 곧장 전화를 끊으셨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예전 사건 이후 상황이 역전되어 시어머니 말씀엔 꼼짝도 못하시는 상태라 전 남편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죠. 그 이외엔 궁금하지도 않아 물어보지 않았는데 얼마 전
전화로 시숙님께 아주 충격적인 그놈의 근황을 듣고 말았네요. 재수씨, 기범이 그놈 지금 숙식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가서 돈 벌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여자랑 애는요? 그게 사정을 저도 몰랐다가 한 달 전에 그놈이 저희 집 앞에 울고불고 찾아와서 알게 됐어요. 그놈 그 뒤로 음식점 주방이라면서 그 여자랑 딸을 먹여 살린 모양인데 아무리 봐도 그 여자가 낳은 딸이 갓난애여도 그렇지 자기랑 닮은 부분이 하나도 없더래요. 혹시나 싶어서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친자 불일치로 나왔대요. 누군지 몰라도 다른 놈 자식이었던 거죠. 근데 동생이 유전자 검사한 걸 눈치채고 그 여자가 애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렸다네요. 심지어 그 여자가 졸라서 대출받아 산 둘이 살던 빌라를 그 여자 앞으로 해줬었는데 동생 몰래 집까지 팔아버리고 그 돈을 꿀꺽했대요. 그 전에도 이 돈 저 돈 다 갖다 바친 모양이라 완전 빈털터리 신세가 된 거죠. 고소를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놈 한동안 노숙까지 했다네요. 그리고는 저희 집에서 제발 지내게 해달라고 엉엉 우는데 자업자득이라고 말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자기 한 몸 즐겁자고 자기 아내 자식들 배신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빌붙을 다른 가족을 찾아온답니까? 전 그런 양심 없는 행동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 뒤론 돈도 벌고 잠도 잘 수 있는 일자리 찾아갔다고 저한테 연락해 오길래 제 알바 아니라고 말하고 차단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연락한 모양인데 저희 어머니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리셨대요. 그놈 비참한 최후 정도는 재수 씨가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참 쌤통이었어요. 최후가 너무 처절하긴 하지만 다 자신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양반은 못 되는지 그날 저녁 전 남편이 저에게도 참 찌질한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 애들은? 그냥 날이 추우니까 당신이 해주던 오뎅탕 맛이 그리워지네. 그래도 우리 참 잘 맞는 부부였는데 당신도 가끔은 내 생각할까 싶어서 이렇게 연락해. 나 그 여자랑 헤어졌거든. 제가 자기 소식을 아는지도 모르고 앞뒤 다 잘라먹고 저렇게만 말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답장을 한 뒤 그놈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그 여자애 네 애 아니었다며? 당신은 그 여자한테 주머니 속 먼지까지 다 털리고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개수작이야? 우리 애들 너 때문에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어. 어린 마음에 그때 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제 좀 살만한 애들한테 연락해서 들쑤시기만 해봐. 부지깽이 들고 이번엔 당신 형 대신 내가 당신 아작 낼 거니까. 요새 공장 기숙사 밥 잘 나온다며? 머슴처럼 먹고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 웬만하면 엄한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혼자 살아라. 너 차단. 이것이 제 사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한 건 없어요. 회사 일 열심히 하고 14, 12살이 된 두 아들을 아빠라는 인간과는 다른 성숙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리고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게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는 것. 이 세 가지가 제 인생의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이죠. 여러분, 악마의 유혹은 달콤한 법임을 모두 아시죠? 순간의 달콤함의 끝은 지옥의 불구덩이 뿐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상가녀라는 달콤한 탈을 쓴 악마에게 홀려 사람된 도리를 저버린 전 남편의 비참한 말로처럼 말입니다. 부디 제 전 남편의 쓸쓸한 최후가 널리 퍼져 나가던 정신도 퍼뜩 돌아오도록 붙잡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저와 달리 무탈한 매일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